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의 진행을 맡은 MBC 권순표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공식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오늘부터 13일간 열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 3당의 선거대책위원장님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임 선거대책위원장 모셨는데요. 앞으로 60분간 토론 함께 하시면서 총선 전국의 핵심 의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BJC 플러스 주관으로요. KBS, MBC, SBS, CBS, YTN, MBN이 공동 중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해 방청객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바쁜 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이낙연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MBN 정창원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임장혁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이춘호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성회용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이용문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들 대신해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낙연 위원장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질병으로 보면 어쩌면 중세 패스트보다 더 참혹한 재앙입니다. 우한에서 이 병이 생겼다고 보고된 이래 3개월 사이에 세계 180개국으로 번졌습니다. 경제적 충격은 아마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광범하고 1997년 우리의 IMF 외환위기보다 더 충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GC 녹십자라는 제약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회사의 허은철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 치료제가 상용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 치료제 개발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는 기업이 국내 기업 바로 녹십자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 제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창신동의 마트에 알바노조 신정웅 위원장이 와주셨습니다. 알바노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용 여건이 가장 열악하고 처우 또한 가장 척박한 그러한 노동자들입니다. 그 알바노조가 과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으면 알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식당이 문 닫지 못하도록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라도 더 많이 먹어드리자. 이게 과식투쟁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먼저 고통분담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제약회사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들부터 고통분담에 나서는 이러한 노력이라면 우리는 코로나 전쟁 이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질병은 질병대로 경제사회의 고통은 그것대로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노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코로나 위기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완전하게 극복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방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방역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상처를 완화하는 일 여기에 총력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4분 안에 패널의 질문과 대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CBS 이용문 정치부장 시작하시죠. 예. 위원장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방송 보고 신문 보실 텐데 기분이 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우세를 예상하는 여론조사들이 꽤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톱으로 운영되는 상임 위원장이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총선 목표 의석 모두 얼마입니까? 네,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의석을 갖고 싶습니다만 숫자로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당에서는 지역구 135석 플러스 알파 그리고 비례당을 통해서 10여 석 이렇게 해서 과반을 득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위원장께서는 이 전망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잘 됐을 때가 이 정도가 나올 것 같고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계산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망은 전망일 뿐입니다. 민심은 늘 준엄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진실하게 국민을 대하는 것 그거 이상의 선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초에는 당에서 지역구 기준으로 130석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서 좀 예상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당초보다는 좀 높아질 거로 보시는지요?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 방향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론은 늘 변하는 것이고 국민은 언제나 준엄하십니다. 그런 국민 앞에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2016년이었죠. 20대 총선에서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겸손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지난 4년 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시는지요? 모르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선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심판론이라는 얘기를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 어제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 토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에서 야당 심판론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심판론 하면 보통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야당이 씌우는 프레임인데 이번에는 여당이 오히려 야당에 대해서 심판론을 얘기한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시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당의 입장으로서 야당 심판론을 얘기하는 건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꽤 오래전에 사라진 얘기입니다. 지금은 국난 극복이 당의 공식적인 선거 목표이고요. 야당 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YTN 임장혁 정치부장 질문 이어가시죠. 예, 이번 총선 어찌 보면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좀 생소한 초유의 위성정당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아오신 사안이긴 하실 텐데요. 이제 자유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초기에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동원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국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상대를 비난했던 그 행태를 고스란히 따라한 결과가 됐고요. 결국 이 선거법 개정 취지는 아예 사라지고 부작용만 남은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당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유권자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네, 전체 전개가 민망하지요. 아시는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4+1 또 신속처리법안이라는 형태로 관철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실제 국회 의석의 배분에 괴리가 큰데 그 거리를 좁혀보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거리를 좁히면 소수 정당들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더 넓게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도입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이
그 취지를 무색해하는 이상한 발상을 가지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비난도 했었고요. 저도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하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당 바깥에서 그러한 연합정당을 만들 테니 동참해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저희 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짓밟히는 양상이 됐지만 그러나 이미 그러한 제도로 여러 정당들이 후보자를 내놨고 선거는 이제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나온 후보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골라서 투표를 하고 21대 국회에 가서 제도의 약점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말씀이 제 개인 생각에는 약간의 관전평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성정당 논란이 벌어지던 시점에 여당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는 셈이고요.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분류되고 형제당이라고는 하지만 그 더불어시민당의 창당 과정에 주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개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분이 주도를 하신 겁니까? 더불어시민당 창당 과정을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정도의 그 관여를 하셨습니까? 관여했다고 말할 정도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으로 발뺌하려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책임대로 저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관여는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더불어시민당 창당 과정을 주도하신 분이 이제 민주당 내 뭐 실명까지 양정철 이제 연구원장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낙연 선대위원장님의 당내 위상과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또 의문들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당내에서는 어떤 그 위상 또는 영향력 면에서 좀 뭐 심지어 심한 표현으로 친문 대릴 사위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 선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그 위치를 자평하신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위치를 스스로 자평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당이건 어느 조직이건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일은 처음에는 미래준비 선대위원장, 말하자면 비전과 정책을 준비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국난극복위원회로 확대 개편됐죠. 그러므로 그쪽 일에 무관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책임은 다 오롯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당내에서 그 당시 일을 할 적에 그런 분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음은 KBS 이춘호 해설위원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열린민주당과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열린민주당 주도 인사들을 보면 이제 과거 한 식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DNA 검사, 적통 논쟁이 나오면서 과연 둘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런 게 정치권에서 지금 꽤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열린민주당과 관계, 여당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당이 생기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이 생기는 과정에 누군가 도운 적도 없는 그런 것은 사실이죠. 현재의 관계가 무엇이냐? 제 언어 능력의 한계상 적절한 이름이 떠오르질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탄생 과정에는 당의 역할은 없었다. 그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제 여당이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지만 결국 선거가 끝나면은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합당할 것이 아닌가 이런 세간의 관측이 많고 또 일부 초기에 이해찬 대표가 연합 발언을 하셨다가 뒤에는 철회를 하셨지만 하는데 그럼 선거 뒤에도 연합하거나 합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선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지금 저희 당에 더 힘을 얹어주시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할 뿐이고요. 무슨 연합이다 합당이다 그런 것은 저희들 간에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선거 후에는 연합하거나 합당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선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단계에서 상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10대 공약을 선관위를 통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2번이나 발표를 했다 철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10대 공약일 텐데 다른 당도 아닌 집권 여당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2번이나 발표를 했다 철회하는 게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지는 게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한데요.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 짧은 시간에 급히 만들어진 정당으로서의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취약점을 시정하고 보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그 공약 협의 당시에는 이 해명을 보면요, 기계적으로 참여정당의 공약을 기계적으로 나열했고 또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선관위에 제출했다, 실무적인 착오다 이렇게 쭉 해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집권 여당이 이렇게 실무자의 착오에 이 중요한 10대 공약을 맡긴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당시 그 참여한 소수정당 전 대표의 그 발언을 보면은 선거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초기에 민주당이 이런 공약을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럴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들은 적이 없고요. 설령 실무자의 착오라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급히 만들어진 정당으로서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SBS 성회용 논설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먼저 공천 관련 문제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군소정당이 여성 후보 추천에 따른 이제 선관위의 지원금 8억 4천만 원을 전부 이른바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번 토론회 준비하다가 얼핏 읽었습니다.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쭙자면 민주당도 작년에 여성 30% 지역구 공천을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30%의 절반도 안 되는 12.6%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입각한 여성 장관 4분의 지역구에도 여성 후보들이 절반도 공천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결국 제일 큰 정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조차 이번 선거에서 공언하셨던 선거 개혁, 공천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의 함정이지요. 제도적으로 공천 규칙을 만들고 경선 등등의 방식으로 후보자를 정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다 보면 목표에 미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시스템 공천의 그러한 약점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청년과 여성을 좀 더 많이 할당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망도 충분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그러면 깨뜨려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향후 공천 제도를 개선한다면 바로 그러한 문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도 개선, 공천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얘기하셨는데 제도 개선 말씀 나온 김에 선거법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이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께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선거 후에는 원상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 위원장께서도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바로잡으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제가 민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야당에서 시작해서 여당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의 전개, 이것이 정당 정치의 근본 정신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 위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나왔던 야당발 비례대표 전문정당을 선관위가 등록해 주기로 한 그때부터 이래 충격이 오게 됐는데요. 그것이 맞는 일이었는가? 만약에 맞지 않다면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의 정비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지는 않는가? 그 생각을 하고요. 선거법은 이번 일에 대한 반성에서 필연적으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지금 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필연적으로 이번 총선 이후에는 선거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로서는 작년에 여야 정당들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 하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또 선거를 치르자마자 새로운 싸움판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지지와 가장 가깝게 의석이 배분되게 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도 의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라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가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되게 하는 선거법의 정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표현은 비슷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방향은 반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MBN 정창원 정치부장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호남의 지원 유세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민생당 후보라든지 무소속 후보들은 호남 대통령을 만들자면서 이낙연 위원장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이른바 이낙연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로서는 참 쑥스럽고 거북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고맙지만 그것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혹시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고맙지만 사양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예. 그 해당 지역의 후보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내부 구조로서는 이낙연 위원장이 대선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당선이 돼서 지켜야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 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거 때는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하게 돼 있지요.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어떤 것이 이낙연에게 더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유권자가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그 이낙연 마케팅을 벌이는 후보들은 일제히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에 입당이나 복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입당이나 복당을 요청을 한다면 이낙연 위원장께서는 이를 허용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현재 그런 논의나 계획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도 일부 의원들의 입당 또는 복당 신청이 있었고 심사를 거쳐서 그것이 거부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당장 달라질 만한 사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이나 정치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 또는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당을 쉽게 옮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당을 그냥 담장 넘어다니듯이 쉽게 넘어다닐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저로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 같은 마케팅이 나온다는 자체는 일단은 그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 지난 20대 총선 때는 이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23석이나 가져갈 정도로 민주당이 참패를 했었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의 민심은 무엇이라고 보시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기대를 하십니까? 늘 호남 지역은 매서운 판단을 하는 곳이어서 저희 고향이긴 하지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만을 놓고 보면 이 코로나 위기에 따른 국난의 극복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가 해왔던 일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더 얹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호남의 다수 의견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뭐였죠? 일단은 지금 현재 몇 석 정도나 기대를 하고 예. 계시는지요? 꽤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고요. 지난번 선거와는 판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초청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질문들 많았으니까 가벼운 질문 하나 여쭤보면요. 본인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여론조사 나오는 것은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요.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강점과 단점 간략히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가 저를 평가한다는 건 이상하고요. 평론가들의 말을 빌리면 안정감, 신뢰감, 균형감은 장점이고 자기 사람이 부족한 것은 약점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사람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혹시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함께 어울리고 하는 일에 그다지 열심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CBS 이용문 정치부장 질문하시죠. 저는 또 무겁고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3주 연속 비상경제회의를 진행을 했죠. 직접 주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걸 텐데 요즘 시중에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경기 침체는 분명하다. 그런데 그 바닥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다.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다. 이런 게 제일 걱정이다 이겁니다. 침체도 걱정이지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는 게 더 큰 걱정이라는 얘기인데 위원장께서 유권자들을 만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IMF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금의 공통점, 다른 점 중에서 더 나빠질 수 있는 점, 조금은 좋아질 수도 있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힘든 기간은 함께 견뎌내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기에 극복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했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급 방식을 두고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또 일부 계층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의
지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우선 이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양을 두고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더 필요한 계층에게 더 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균등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우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국민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죠. 다만 재원의 사정, 한계, 특히 아까 이 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악화될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더 급박하게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이번에 소득 하위 70%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최상이라고 보진 않지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조정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액의 문제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원의 모든 것은 아니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등을 위해서 추경 포함해서 32조 원의 지원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그 후로 비상경제회의가 100조 원의 긴급자금을 풀기로 이미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본다면 사실상은 차등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100%로 다 하라 그러면서 금액은 차등 지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속에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소득 하위 70%라고 하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사이에 어떤 역현상이 생긴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액에서 차등 지급하라는 말씀도 그 어떤 경계선상에서는 또 역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두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지만 모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안이 편성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안이 있다면 수용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저 정부의 제안을 국민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추경안으로 만들어지고 그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수정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좀 봐야 돼서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최근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1, 2분위 계층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소비도 0.2에서 0.3% 정도 늘리는 거로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3분위, 4분위 계층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더라도 소비를 오히려 0.3에서 0.5% 정도 줄인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만 소득 하위 70%를 보면 분위로 보면 대략 3.5분위 정도가 되겠죠. 이 분위에 재난지원금이 갈 경우에 오히려 정부가 기대하는 소비 진작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기대 이하의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아마 기재부도 이런 걸 우려를 해서 분위 결정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막을 보관 있으십니까? 예, 우선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성향, 추가 소득이 소비에 활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건 사실인데요. 단지 이번의 긴급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무엇이냐, 소비 진작을 통한 수요의 부추김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고려사항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을 고려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일본에서도 전 국민에게 1만엔 우리 돈 한 13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그때도 소비 진작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재난소득을 지급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이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예, 지난번 추경에서 현금 지원보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이 더 많았던 이유가 소비 진작을 좀 더 중요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앞으로 정할 일이지만 소비에 좀 더 많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있었으면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토론이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BJC 플러스 주관으로 KBS, MBC, SBS, CBS, YTN, MBN이 공동 중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분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YTN 임장혁 정치부장 질문하시죠. 네, 이번 총선 서울 일부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얘기를 좀 잠깐 드릴 텐데요. 강남, 송파, 서초 그리고 성남, 분당 이 말하자면은 이제 집값이 높은 지역들에 출마한 후보들이 종합부동산세 경감 내지는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부나 여당의 기조와에 반하는 그 공약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후보들의 공약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으로서의 부동산 대책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 종로에 출마한 처지입니다만은 종로에서도 그런 말씀을 덜어 듣곤 합니다. 요컨대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 그리고 그분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의 규제 이것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봐가면서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이번 총선 공약과 또 별개로 이후에 법 개정 사안으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현재의 법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생계와 앞서 나온 질문이긴 합니다만 생계와 그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회생을 위해서 뭐 불가피한 조치로 정부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들도 현금성 지원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생계나 그 가계소득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것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현금을 받았던 심리에선 약간의 어떤 불편함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세금 정책도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세금을 뭐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뭐 유예시키거나 이런 이후의 대책도 뭐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어떤 정책을 펼 적에는 그 이후에도 그런 정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면서도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꽤 있었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당정 간에 대단히 격렬한 논의가 있었어요.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갈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현명치 못한 것 같고요. 단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KBS 이춘호 해설위원 질문하시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알바 노조, 과식운동, 또 대통령 주재 세 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여러 가지 그 100조 원 이상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실물 경제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가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비상경영이나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고 이 위기가 올 하반기가 되면 더욱 심화돼서 이른바 실직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노동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 실직 대란을 막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우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번 월요일에 100조 원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집행 계획을 결정했죠. 네. 바로 그 일주 전에 똑같은 비상경제회의는 50조 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주일 사이에 50조 원이 100조 원으로 커진 것이죠. 그 커진 이유를 설명할 적에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원 대상에는 대기업,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말하자면 대기업, 중견기업도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100조 원을 풀어서 대기업, 중견기업까지도 포함하는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최악의 상황,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해서 고용을 줄이는 그런 일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고려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황이 진전되는 데 따라서는 추가 계획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체를 보더라도 휴업이라든지 무급휴직 아니면 유급휴직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이 노동자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타격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부의 거시적인 지원 외에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직 대란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타협이라든지 법적 장치 이런 보호 방안도 마련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은 뭐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윤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직이나 해고가 아니면서도 사실상의 실업 상태에 들어가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침 출근길 인사를 하면서 자문 고개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요. 출근길 차량이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모두 실업자가 됐느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로 대체하실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양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해고나 실업이 아니면서도 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까지도 2차 추경에서는 도와드리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방문 목욕, 어르신들을 댁에 가서 목욕을 해드리는 거라든가 또는 방문 요양, 피부관리사, 이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이런 직업들은 우선 어르신들이 오지 말라고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일이 없어지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하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특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고용. 그런 그 고용관계상의 사각지대 또는 취약지대도 도와드리는 방안이 2차 추경에는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정부에도 이미 그 주문을 했습니다. 통계가 놓치고 있는 또는 정책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모두 찾아내서 2차 추경에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야당이나 일부 경제계에서는 그런 정책 지원에 나아가서 규제 완화를 해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이
현 정부의 정책 전환 기조가 지금은 비상시국인 만큼 정책 전을 기조 자체를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예, 그러지 않아도 전경련이 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의 공식 회의에서 전경련이나 또는 노동계건 또는 누구건 간에 정책 제안을 하면 당에서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것은 과감히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정책 기조 말씀을 주셨는데 최저임금은 이미 작년부터 2.87% 인상으로 대폭 낮아졌고요. 인상폭이 주 52시간 근로제도 300인 이하는 사실상 유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 기조에서 생기는 문제는 적어도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녹십자의 코로나 치료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규제 완화를 주문합니다. 예컨대 혈장 코로나19를 앓다가 완치되신 분의 혈장을 뽑아내서 거기서 치료제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혈장의 채취해서 모으는 것, 연구, 허가, 상용화 모든 단계에 규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규제였을 겁니다만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도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규제 완화를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토론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요. MBN 정창원 정치부장 다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 이낙연 위원장께서는 며칠 전에 이 군산 조선소에 가서 조선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 들어서 이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 실직 사태 그리고 경영난에 현재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기존 지역구에도 원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또 전남 나주에도 한전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경영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너무 속도가 빠르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 위원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 탈원전 속도를 좀 늦출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군산조선소 문제는 현대중공업 최고 CEO가 2017년에 저에게 약속하시기를 2019년까지는 정상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내의 경제 여건의 악화로 그것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완성 조선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만 그게 만약 어렵다면 블록 제조라는 대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뭘 하든 간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뭔가를 조선업에 기여하는 그런 방법을 유연하게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문제는 탈원전의 속도가 저희들이 60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늦춘다는 말씀이 취지를 짐작 못하는 건 아니지만 60년을 더 늦춘다. 그것이 당장 요구사항은 아닐 거라 짐작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을 만한 땅이 동남권에 집중돼 있고 세계 유례 없이 원전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지역이 우리 한반도에서 지진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전의 추가 건설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포화 상태가 되고 시한은 다가오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전 정책의 재고를 고민한다면 당연히 고준위 폐기물 문제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전력의 경영난은 원전 때문이 아니고요. 그 작년 재작년에 유가 상승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원전의
부실 시공을 정비하는 것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던 것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급격한 방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산업으로 준비할 시간을 미리 주지 않고 정부 정책이 앞서서 나간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산중공업과 관련된 문제들은 업계나 정부 내에서도 꽤 많은 고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의 고민은 원전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부는 아니다는 것도 정부장께서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좀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양대 정당의 선대위원장이 공교롭게 다 총리 출신입니다. 이 황교안 선대위원장은 이 본인은 총리 시절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는데 이낙연 총리는 재임 기간에 뭘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혹시 반론이 있으십니까? 반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참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냈는데요. 굳이 원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의 겨울에 조류독감으로 3,087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번 겨울 1년 전 겨울 2년 동안 한 마리도 살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2달여 만에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메르스 2015년에 3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2018년에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강원도 산불, 동해안 태풍, 포항 지진 안정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런 일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아픈 대목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SBS 성혜용 논설위원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지난해 한국 외교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일 갈등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장께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 통이시고 외교 전문가이기시도 한데, 자, 지난해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수출 규제 사태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사실상 경제를 회복할 시기가 돌아오면 이웃 국가의 협력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를 지내신 우리 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이 불편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기인한 문제도 있었고 그것이 파생돼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 보복도 있었습니다. 그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위복으로 만들었죠. 이번 코로나 위기가 한일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동의 도전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조하면서 그 기회, 그 분위기를 활용해서 기존의 외교적 현안을 완화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일본 측이 한일 간의 비자 면제 협정을 정지시키고 한국에 들린 사람을 2주일간 격리 조치하겠다라고 한 것이 몹시 유감스럽고 아쉽습니다. 일본 지도자들이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위원장님, 1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신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예,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나 정치권은 코로나 극복, 또 사회적 위기의 극복에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만은 다른 민간의 분야에서는 코로나 이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착수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끝나더라도 그 코로나가 준 경제적, 사회적 상처는 꽤 오래갈 가능성이 있고 여러 분야, 여러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고요.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당분간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방송기자협회가 마련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초청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은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